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의 화신이라고 하는 연리지와 비익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에서 애절한 사랑법으로서 우선 연리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들 연자는 우리가 보면 이제 수레거와 그 다음에 시험시험 갈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레라는 것은 사람이 걸으면 발걸음에 이렇게 그 차이가 나지만 수레는 바퀴가 달려 있어서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가 가면 이게 수레가 시험시험 간다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동한다는 거니까 이동을 한다 하는 것은 쭉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사람의 발이 따라가는 것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좌측에 있는 그림들은 대부분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나와 있는 그 설명을 해놓은 것을 참고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한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스릴 리자입니다. 다스릴 리자는 구수록자, 여기에서 임금왕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구수록자가 변해서 임금왕자처럼 보이는 것이지 임금왕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을 리자, 요것을 이제 한번 뜯어보죠. 마을 리자를 보면 밭전자에다가 흑토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밭, 밭이 있는 곳에 밭이 있는 곳은 밭을 하고 거기에 흙이 있는 곳, 흑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똑같은 그 땅인데 흙이 두둑 쌓여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지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산다. 집을 짓고 산다 했을 때, 그, 어, 요런 그 집을 짓고 살면 밭이 있는 곳에 사람의 집이 있고 요곳이 마을이 되더라. 근데 이런 마을에 왜 그 구수록자를 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수록자를 넣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밭과 마을이 있는 것처럼 땅 속에는 땅 속에는 똑같이 구슬이 얽혀져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밭과 같은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그 위에다가 사실은 집을 짓는 것이다. 즉 지상에서 있는 모양들이 지하에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스릴 자를 볼 때는, 어, 이 어떤 이치나 법칙이나 규칙에 의해서 따라야지 개인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 법칙, 규칙, 도리,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여기서 연리라는 것은 이을 연자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치라는 것은 서로 그 보이지 않는 곳이 어딘가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규칙성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 밑에 이제 지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아, 지탱을 짓자 아니겠습니까? 요 지탱할 나무 목자는 잘 아실 것이고 지탱할지라는 것은 이 대나무를 손으로 잡은 겁니다. 손을 잡아서 지팡이로 쓰거나 또 혹은 뭐 다른 용도로 쓸 때 이렇게 해서 지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다시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나무까지 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 가지가 땅 속에 뿌리는 따로 태어났으나 이 그 땅 위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치, 연결되어서 다스려진다. 나무 가지가 서로 연결돼서 다스려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양분을 같이 따로 혼자서 태어났지만 각각 태어났지만 서로 가지에서는 서로 연결돼서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듯이 연결되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양분을 나눠 먹고 그 어, 동화작용도 같이 하더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헤어질래 헤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음은 비익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익조는 이승에서 살다가 저승에 가서도 같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애절한 사랑법 아니겠습니까? 그 비수비자, 비수비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는 모습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인데 이곳을 좀 틀어놓으면 이렇게 비수비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 그 앉아있는 모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두 개 썼다는 것은 나란히 앉아있다. 뭐, 혹은 서 있다.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나란히, 견줄만 하다, 견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자, 이게 그 도울익자나 날개익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날개가 이 기두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생긴 날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새의 날개를 봤을 때 새의 날개를 보면 오히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일자로 되어 있는데 기두차처럼 이렇게 되면 짝짝 짝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짝이 맞지 않다라는 깃털을 의미하는 것이 있지 이것이 날개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 가를 리자는 받전자에다가 그 스물입자에다가 두 손으로 받들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밭을 밭두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귀신의 탈을 쓴 무당, 귀신의 탈을 쓴 무당이라서 무당이 어, 귀신의 탈을 쓰고 앉아 있다 보니 그 모양이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물입자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몸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두 손을 받들 공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로 귀신의 탈을 쓰고 있어서 일반 사람과 다르다. 어떤 그 정형적인 것하고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날개가 서로 그 깃털 하나씩 되는 거라서 맞지 않으므로 이것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서로 이러한 상태에서 도움이 될수록 서로 협조하면서 도와야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울릭자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날개의 익자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딘가는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 줄자는 그냥 달리 해석하는 것보다 상형문자입니다. 이렇게 그 새에 그 꼬랑지가 있고 머리가 있고 또 이제 그 위에 상투가 있고 뭐 눈이 있고 그 이렇게 발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뭐그 까마귀 옷자에다가 한일자를 더해서 됐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까마귀 옷자는 이와 같이 여기에 눈이 없이 이와 같이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저기 까마귀가 까맣다 보니까 눈도 까맣고 몸도 까마니까 전부 다 까만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까마귀 옷자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한의
한 획을 더 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꽁지가 긴 새, 일반적인 새 중에서 좀 덩치가 큰 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리지와 비익조락 하는 것은 연리지는 태어나기는 따로 태어났지만 어, 서로 가지를 서로 연결해서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는 양액을 어, 같이 나눠 먹으면서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비익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눈이나 그 날개가 한 짝씩밖에 없어서 서로 결합하지 아니하고서는 날 수가 없답니다. 이런 상상의 셈입니다. 이런 상상에 따라서 날개와 눈을 같이 뜨고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맞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견주어서 서로 간에 이제 견줄비 아니겠습니까? 둘이 견주어서 호흡을 맞춰서 같이 도와가면서 사는 새.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살 수가 없고 둘이서 짝까 만나서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붙어서 사는 새. 그러므로 얼마나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합쳐서 연리비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연리지와 비익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자성어로 연리비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부간에도 공정심이 없어지면 분노가 사실상 끌어오르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상호간에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부지간이 됐던 친구지간이 됐던 뭐 부자지간이 됐던 어느 관계가 됐던 내가 먼저 공경해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공경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글자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공손할 공자는 함께 공자 아니겠습니까? 함께 공에다가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여기에 함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스몰입, 그 다음에 두 손 받들 공으로 써 있습니다. 이 스몰입자는 어떤 물건을 상징합니다. 그 물건을 상징해서 어, 이제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 될 수 있고 어떤 상태가 됐든 뭐 물건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물건을 의미하는데 물건을 두 손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어서 어, 받든다. 받드는 마음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원지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원이라는 것은 하늘은 둥글고 그 다음에 땅은 어, 땅은 모지다. 이렇게 천원지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은 그뭐 지구를 못 봐서 아마 이런가 보다. 갈 수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늘은 참 높으면서 저 멀리까지도 보고 이렇게 전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사람이 서서 이렇게 전체를 보기 때문에 둥글게 보였던 것이고 땅은 아무리 가도 이렇게 그 평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어디를 가든 이제 평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 땅이 평평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하늘이 푸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르기 때문에 그 저기 청옥을 바쳤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청옥을 바치고요. 둥근 청옥을 바쳤고 땅에는 모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네모난 그 항옥, 땅의 색깔은 항토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토색으로 해서 네모난 항옥을 제물로 갖다 바치고 공손하게 제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자라는 건 그러한 의미에서 제례를 지내는 마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 좀 도와달라. 내가 후대를 잘 이끌어 나가고 병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 이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갖는 마음이 공손할 공자입니다.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개가 나왔는데 원래 개가 요 모양상으로는 개가 길을 쫓고 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칠복자를 써가지고 몽둥이를 터뜨려서 공경하도록 만든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의미는 조금 더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다 보면 이것은 풀초로 되어 있는데 북상투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북상투간인데 북상투간을 이렇게 이것은 이제 쌀포자로처럼 생겨가지고 손을 내뻗어서 뭐를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가 다소곳에 앉을 때는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무릎을 잡고 앉아서 다소곳한 자세에 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머리 장식을 하는 북상투니까 머리 장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자가 움직이지 않고 조신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것을 이렇게 하도록 이런 자세를 취하도록 칠복자는 독려한다는 겁니다. 독려해서 머리 장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 하나 입구자를 더 넣어서 말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이러한 상태를 공경화 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화병이 좀 생기죠. 근심 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심 무자는 머리 열자다가 머리 열자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마음심. 그 다음에 천천히 걸을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이버 사전에는 조금 저하고는 다른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머리와 심장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머리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은 심장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두근두근 벌떡벌떡 또 마음이 좀 요동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걸 보면 역시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마음도 머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머리로서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적이나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이런 마음은 심장에 연결되어 있다. 또 그것을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 피의 흐름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리와 마음은 서로 소통을 내서 서로 간에 마음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이 생각한 것을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거나 또 그 생각을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형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 근심무자는 뭐냐면 머리에 가득 심장에 가득 생각으로 똘똘똘 뭉쳐서 어떤 것이 풀어지지 않는다.
풀어지지 않아서 걸음 자세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빨리 걷지도 못하고 천천히 뒤척이면서 온다. 이러한 상태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근심 걱정이 무척이나 많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심 우라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머리가 복잡하고 그 마음도 복잡해서 스트레스로 심리성 질환 같은 것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근심한 자를 보겠습니다. 아까 우자도 그렇지만 우자도 그와 같이 이제 마음에 가득 근심이 쌓여 있는 것이 근심 걱정이 쌓여 있듯이 환자도 그러는데 이것을 보시면 이게 입구자 두 개 놓고 뚫을 꾼자를 하나 썼는데요. 이것은 어, 깨다 무엇을 깨자 꼬매다 깨다 할 때 깰 찬자입니다. 깰 찬자라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이렇게 여러 조각을 갖다가 하나를 깨지 않습니까? 또 여기 꼬챙이 찬자로 두 개를 굽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제 그 고기를 깨는 건데 이 깨는 건데 마음을 이 꼬챙이로 마음을 찌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은 근심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민성 질환 어, 마음으로 인한 질환 같지 않습니까? 어? 어,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참그 근심 걱정이 아마 대단히 많을 것 같은데 어, 아마 근심 우자보다 환자가 더 심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뭐 환자할 때도 이렇게 이 환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요. 여기 분자는 여기 뭐 그림에서 네이버에서 없어서 네이버 사전에 없어서 제가 그려본 그림을 따왔는데 나눌 분자. 나눌 분자는 여덟 팔자에다가 칼도 따 아니겠습니까? 칼로 잘라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나누는데 뭘 나누냐?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다소곳이 하나로 조금 정령이 돼서 있어야 되는데 가지런히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여러 갈래다 보면 어디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자충우돌하는 시기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사귀지 못하고 마음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듯한 그러한 그러한 상태로 성내는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낼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자 여자에다가 이게 성낼 노자가 있는데 오른손 우자 맞습니까? 오른손 그러는 것은 어, 여자의 오른손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자의 오른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쨌든 요 자체가 노예의 노자 아니겠습니까? 노예 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여자들이 손을 이용해서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잦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조금 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루하다, 천박하다, 천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음 심자를 딱 써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노예는 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참 같은 사람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성렬로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뭐 왕따시킨다거나 또 뭐 그 저기 무시하거나 또 혹은 어,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어떤 상황을 어떤 노예나 종의 불이임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그 이런 것처럼 분노라는 것은 화를 내는 건데 화를 낸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조율하지 못해서 어, 마음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의 노예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화를 내지 않고 그 원리, 그 과거, 현재, 미래 등등을 잘 따져봐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랬을까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원리적으로 분석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화낼 일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마음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